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원격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조금은 기존에 있던 문제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을 못했다, 흔히 말해 수학적 모델링 과정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를 왜 공부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면, 선생님 더하기 빼기 2를 해가지고 물건값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요즘에는 그런 의미도 없죠. 바코드가 다 찍어주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낸 걸 가지고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전자화폐를 통해 가지고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방정식을 왜 풀까요?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원론적인 물음을 한 번씩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방정식을 배울까? 자, 그건 바로 수학을 왜 공부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궁금한 것 또는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미지수 x의 값으로 놓고 그 수학적인 식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방정식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1차 방정식은 단순한 형태일 겁니다. 즉 현형적인 개념이죠. 1차식 형태니까 1차식을 뒤에 가서 1차 함수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려보게 되면 일직선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2차나 3차나 뭐 여하튼 고차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또 다른 어떠한 방정식 또는 거기에 어떤 조건을 또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화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궁금한 것들을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많이 해결해 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선생님의 어떤 말을 경청을 한다면은 왜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가를 어렴풋하게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은 모든 것은 전부 다 방정식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수학의 가중치가 들어간다. 이것을 경제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 수학이 되는 거고, 이것을 이공계열 쪽으로 들어가면 이공계열 수학이 되는 겁니다. 그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뭐 미분이나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함수 같은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과연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완전히 느낄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진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요점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는데 모르는 것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어떤 것을 모른다, 그 모르는 것을 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미지수 x의 값으로 놓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방정식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1차 방정식을 이거 오타입니다. 활용이 아니라 활용이네요. 활용. 미안합니다.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예를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그 관련된 개념을 좀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여기에 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낸다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건데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을 하질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과연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 그건 결코 아니죠. 이와 같은 문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어린이 대공원의 입장권 가격이다. 놀이동산 입장권 한 장과 수영장 입장권을 몇 장 사고 27,000원을 지불했을 때 수영장 입장권은 몇 장 샀는지 구하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어린이 대공원의 입장권 가격이다. 놀이공원 입장권 한 장과 수영장 입장권 몇 장을 사고 결과적으로 27,000원을 지불하였다. 수영장 입장권은 몇 장 샀는지 구하시오. 자, 그렇죠? 자,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수영장 입장권 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즉 무슨 말이냐? 구입한 몇 장 샀는지 구하시오. 구입한 구매한 또는 구입한 수영장 입장권 수 또는 입장권의 장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장이라고 놉니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왜?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미지수 X 값으로 놔야겠죠?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문장을 어떤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중간 둘째 문장부터 읽어보죠. 놀이공원 입장권 한 장과 놀이공원 입장권이 얼마입니까? 입장권이 얼마죠? 놀이동산이요? 놀이동산 입장권 가격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한 장과 수영장 입장권 몇 장을 사고, 자, 그렇다면 놀이동산 입장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일십, 백천, 12,000원 더하기 그 다음에 수영장 입장권은 우리가 X장을 샀으니까 수영장 들어가는 데는 5,000원이니까 5,000 곱하기 X. 그래서 한 장과 입장권 몇 장을 사고 얼마를 지불했다? 27,000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합해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 되더라는 얘기야? 27,000 지불하였다. 그렇죠? 거흐름을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은 27,000원이다. 보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문장을 1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죠? X의 값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X의 값이 구해질 수 있을 것 같네? 자, 두 번째 과정에 했던 건 뭡니까?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죠. 즉, 주어져 있는 식을 이와 같은 주어져 있는 문장을 이와 같은 수학적 식으로 만드는 과정. 다음 세 번째는 뭘 할까요? 세 번째는 풀어야죠. X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양변을 무엇으로 나눠? 1000으로 나눕니다. 자, 양변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식이 변합니까?
자, 양변을 1000으로 나누기 전에 12000원을 우변으로 이항에 정리하게 되면 좌변에는 5000x가 되고 우변은 27000원에서 12000원을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15000원이 됩니까? 굳이 1000을 나눌 것이, 그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눠? 5000으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죠. 3.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x의 값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값입니까? 수영장 입장권 수가 몇 장이다? 즉, 구입한 수영장 입장권은 몇 장이다? 3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면은, 자, 한 장이 얼마입니까? 12,000원. 수영장이 몇 장? 3장을 샀어. 한 장에 5,000원이니까 수영장 한 장이 5,000원이니까 5,000원 곱하기 3장이 15,000원. 아까 12,000원에다가 15,000원 더하면 얼마야? 27,000원. 맞죠? 지불한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본 개념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순서라고 표현할까요? 첫 번째 뭘 해야죠? 그렇죠. 구하려는 것을 뭘로 잡는다? 어떤 미지수 x의 값으로 잡는다.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과정에서는 1차 방정식을 만든다죠. 자, 1차 방정식 세우기 또는 그냥 식 세우기, 1차 방정식 만들기 또는 세우기. 그 다음 세 번째 과정은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 과정에서는 1차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뭐야? x의 값을 구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뭐라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과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데,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단계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을 푸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주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어이구, 안 올라갑니다. 어이구, 올라갔습니까? 어이구, 이게 지금 자, 한 문제 여러분들 좀 집중하도록 하게 해서 좀 그 문제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문제들은 교과에 다 제시가 문제 형태로 제시가 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과 페이지 89페이지 7번 문제를 서술형 형태로 만든 문제입니다. 예, 2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80cm인 테이프를 길이가 서로 다른 3개의 테이프로 나누었을 때 이 3개의 테이프의 길이를 각각 구하여라. 그죠? 각각 구하여라. 즉 80cm를 3개의 테이프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첫 번째 테이프가 있다면 두 번째 테이프는 첫 번째보다 10cm가 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이프는 두 번째 테이프보다 15cm가 길다는 거죠. 이 세 개의 길이를 합하게 되면 80cm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이와 같은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국어학적인 능력을 의미하겠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세 개의 테이프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요걸 x로 놓으면 이건 y로 놓고 이걸 z로 놓습니까? 아니죠. 자, 첫 번째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짧은 것을 x로 놓는다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여기서 10이 더 기니까 10cm가 x 더하기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번째가 10cm가 더 기니까 여기에다 15를 더하게 되면 결국 x에다가 얼마? 25를 더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길이를 모두 합하게 되면 8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세 개의 길이인데 여기는 가장 짧은 것만 구하면 되겠죠. 즉, 가장 짧은 테이프 길이, 가장 짧은, 자, 테이프의 길이, 테이프의 길이를 뭐라고 합니까? 자, x라고 합시다. 단위는 센티미터.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자, 방정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즉 x 더하기 x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25는 80이 된다. 즉 x에다가 x 더하기 10, 그 다음에 x 더하기 25를 합하게 되면은 그 길이가 뭐가 된다? 80cm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걸 간단히 하면 뭐가 됩니까? 간단히 하면 x가 3개 x니까 3x가 되는 거고, 10에다가 25 더하니까 더하기 35는 80. 그렇죠? 자, 두 번째 1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세 번째 과정은 뭡니까? 이 1차 방정식을 푼다. 자, 풀게 되면 등월정식으로 좌변은 미지수를 포함한, 우변은 35, 즉 상수항이 오도록 이항에서 정리하면 80에서 35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5죠? 자, 계산하게 되면 80 빼기 35니까 4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1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짧은 테이프의 길이가 아닙니다. 원래의 문제로 들어가서 세 테이프의 길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 테이프의 길이는 세 개의 테이프의 길이는 얼마이다? 가장 짧은 것이 15.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에다 가장 짧은 게 10을 더하니까 25cm. 그 다음에 가장 긴 것이 뭐야? 가장 짧은 게 그 25를 더한 거니까 얼마야? 40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하나하나 조금씩 그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의외로 수학적인 문제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왜 수학 선생님이 됐냐고 하면은, 선생님이 좋아했던 부분은 아직은 배우지 않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어떤 그 삼각형의 어떤 성질에서 논증적으로 여러 가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 수학이 참 재밌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1차 방정식 활용 부분을 통해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갖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친구들에게 사탕을 5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남고 7개씩 나눠주면 4개가 부족할 때 친구의 수를 구하라. 그죠? 친구의 수를 구하라. 자,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사탕을 5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남고 7개씩 나눠주면 4개가 부족할 때 친구 수를 구하라. 자, 첫 번째.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친구 수. 모르지? X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1차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부분은
친구의 수를 구하는 거지만은 변함이 없는 거는 사탕의 개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이 친구들한테 5개씩 나눠주면 12개 남고 7개씩 나눠주면은 4개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원래 있던 사탕의 개수는 어떤 겁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즉 5개씩 나눠줄 때 사탕의 개수 틀리고 7개씩 나눠줄 때 사탕의 개수가 다른 건 아니죠. 하나의 사탕 전체를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남기도 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사탕의 개수는 자, 맨 처음에 친구들한테 몇 개씩 5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12개가 남는다는 거. 이것이 사탕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친구들한테 몇 개씩 7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부족하다? 4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사탕의 개수는 이와 같이 5x 더하기 12로 나타낼 수 있고 또 7x 빼기 4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사탕의 개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같죠. 같은 사탕의 개수를 5개씩 나눠주면 12개 남고 7개씩 나눠주면 4개가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5x 더하기 12와 7x 빼기 4는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해야 되는 과정은 두 번째에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이제는 세워야죠. 어떻게 되옵니까? 자, 5x 더하기 12와 7x 빼기 4는 어떻다? 같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과정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를 중심으로 미지수를 포함한 항, 즉 1차 항을 좌변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 항에 정리하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양변을 뭘로?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뭐가 됩니까? 8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친구의 수죠. 그러므로 친구 수는 몇 명이다? 8명이다. 8명. 자, 그래서 실제로 8명을 가지고 5개씩 나눠주면 뭐가 돼? 40개에다가 12개가 남으니까 얼마 됩니까? 52가 되는 거고 7개씩 나눠주면은 그죠? 40에다가 5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7개씩 나누면 8, 7, 56에서 56, 4개 부족하다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5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친구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지만은 조금 더 문제를 응용하면은 사탕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간과 속력과 그리고 거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는 자전거를 타고 집과 도서관을 왕복하는데 갈 때는 1시간에 시속이라고 하는 건 1시간에 가는 속력입니다. 1시간에 10km를 갔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올 때는 1시간에 15km로 왔다.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일 때 집과 도서관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다시 한번 승호는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과 도서관을 왕복한다고 생각합시다. 갈 때는 1시간에 10km로 가고 자전거는 1시간에 10km 갑니다. 올 때는 아마 그 내리막이었는가 보죠. 1시간에 15km로 왔다.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일 때 집과 도서관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2시간, 왕복하는데 2시간 정도의 도서관을 가겠습니까? 조금은 현실감이 좀 떨어지죠? 자, 왕복하는데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1시간에 15km의 속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력입니다. 그죠? 어이구, 이건 가다가 사고를 당할까 겁나네. 그리고 2시간씩 가가지고
뭐 1시간씩 가가지고 올 때 뭐 예를 들어 1시간 걸리고 갈 때 1시간 걸리고 올 때는 1시간 더 들겠네. 갈 때는 올 때가 더 빠르니까. 그럼 가가지고 1시간 뭐 예를 들어 15분 정도 걸렸다. 피곤해가지고 잠을 잘 것 같은데. 그렇죠? 1시간 동안 1시간 이상을 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가 도흥을 갔다. 도흥 가가지고 가는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항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형우가 집이 있다. 여기가 집이야. 요즘에 이런 집 없죠? 집이 있다.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을 가는데 여기가 도서관이야. 도서관을 간다. 그죠? 자, 갔다가 오는 겁니다. 갈 때 어떻게 간다? 1시간에 몇 킬로미터? 10km의 속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얼마? 1시간에 몇 킬로미터? 15km의 속력으로 온 거죠. 얘는 이렇게 갔다가 도서관을 좀 찍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시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몇 시간? 2시간의 거리가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집과 도서관 사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모르는 거죠. 이것을 X킬로미터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림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집과 도서관 사이 거리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할 때 한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죠. 거리와 속력과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자, 옛날에 선생님이 많이 했던 건데 거, 소, 시.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그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속력은 자,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게 되면 이 세 가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극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와 같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집과 도서관 사이의 거리. 이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수를 도는 트랙 반대 방향, 같은 방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킬로미터 생략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자, 다음 두 번째. 이와 같은 사항을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 2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갈 때 걸린 시간, 갈 때 시간 더하기 갔다가 올 때 시간을 더하게 되면 얼마이다? 2시간이다. 갈 때 시간 내는 공식 어떻게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얼마라고 했으면 갈 때 얼마? 10이라고 했죠? 10. 그죠? 자, 이렇게 시간 내는 공식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 속력은 1시간에 10km, 즉 10분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리는 X. 자,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고 올 때는 속력이 1시간에 15km니까 15분의 얼마? 거리는 여기부터 있고 동일한 거리죠, X. 자,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걸 푸는 겁니다. 풀어봅시다. 자, 양변에다가 10과 15의 최후응백 얼마입니까? 자, 양변에다가 10과 10의 최후응백가 30이죠. 자, 30을 곱하면은 여기다 30 곱하면 뭐가 됩니까? 3x가 되고 여기다 30 곱하면은
더하기 2x 여기다 30 곱하면 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좌변을 정리하면 5x가 되고, 자,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x는 얼마 됩니까? 1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그래서 집과 도서관 사이의 거리는 얼마이다? 12km이다. 자, 그래서 12km니까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2시간이 걸립니다.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즉 10분의 10이니까 1.2가 되죠. 여기다 대입을 갈 때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10이니까 1.2. 그 다음에 또 15분의 12 통분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2시간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안 나오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12km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의미할까요? 12km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버드네 중학교에서부터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MBC 있는 평성수련원 정도? 거기보다 더 뭐 할 겁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자전거 타고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버드네 아파트에서 아마 저기 어디 학생도서관이 아니라 한밭도서관까지도 12km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과 도서관 가의 거리가 12km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 문제 자체가 조금은 좀 모순되죠. 도서관을 가는 건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건데 이 정도 거리를 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가냐? 이건 내가 봐도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지금 교과서에서 88페이지, 89페이지, 그 다음에 90페이지 네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 네 문제를 여러분한테 직접 해결을 하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수학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원격 하느라 고생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오게 되면 교과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91페이지부터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91페이지부터 저 뒤에 나오는 96페이지까지 반드시 풀어보고 뒤에 나오는 익힘책 부분도 좀 풀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